바로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사전을 보기로 했죠. 사전이라고 하는데 사전이라고도 하고 그냥 뭐 딕셔너리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전을 생각을 하면 되고요. 중괄호로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사전에서의 단어인 키와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인 value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고, 사전을 쓸 때는 키를 통해서 진짜 사전을 검색하듯이 value를 찾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전을 쓰는 거고, 사전은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여기에는 저희가 testDict라는 변수를 넣고, 여기에 뭐 키는 이름, 그리고 이름에 대한 value로는 장건이, 뭐 나이에 대한 키로 20살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거를 내가 호출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이라는 키에 20이라는 밸류가 들어있고 이름이라는 키에 장건이라는 밸류가 들어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떤 키를 알고 있는데 밸류를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리스트랑 튜플이랑 똑같아요. 이 대괄호를 쓰고 이 안에 키 값을 입력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사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전의 키를 알고 있는데 밸류를 알고 싶다. 그때는 사전에 변수를 적고 그리고 대괄호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알고 있는 키 값을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밸류가 나옵니다. 내가 근데 이 안에 새로운 키랑 밸류를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일단 변수를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괄호를 넣고 대괄호를 쓰고 여기에 내가 넣고 싶은 키 값을 입력을 하세요. 여기에 성격이라는 키를 내가 추가할 건데 그 성격에 대한 밸류로는 조음이라는 걸 넣고 싶다. 이렇게 쓰고 테스트 딕트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성격이라는 키랑 조음이라는 밸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딕셔너리를 쓰다가 성격이라는 게 필요 없어졌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아까 배운 게 있죠? del 쓰고 테스트 딕트 내가 지우고 싶은 키 성격을 지우면 얘가 오케이 너가 성격이라는 키를 지우고 싶구나 라는 걸 알아듣고 지워줘요. 그리고 다시 호출했을 때 성격의 키랑 밸류가 함께 지워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키가 없어지면 밸류도 함께 없어진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키가 없는데 밸류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키를 지우면 밸류도 함께 사라진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키는 겹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테스트 딕트 했으니까 좀 다른 딕트 A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고 지금까지는 키를 문자열로 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숫자로 줘볼게요. 정수형으로 1이라는 키에 ABC라는 밸류를 넣어보고 또 똑같은 키 1에다가 1, 2, 3을 넣고 이거를 내가 호출을 하면은 하나만 나오죠. 뒤에 있는 것만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겹치지 않게 사전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또 키의 기능, 또
그 사전의 기능으로는 내가 이 안에 키가 뭐 몇 개 있는지 모르고 뭐 밸류도 몇 개 있는지 몰라. 키 또는 영어로 쓰는 게 키 또는 내가 밸류만 확인하고 싶다. 그때는 딕트에는 지금 1밖에 없으니까 아까 다시 테스트 딕트 쓰고 여기다가 내가 키만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점을 찍으면 여기에 또 많은 기능들이 있죠. 이 중에서 내가 키만 확인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키 뒤에 s까지 붙은 키스까지 하고 그냥 괄호 이렇게만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테스트 딕트에 정의해놨던 키값들만 나오게 돼요. 키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키스만 쓰시면 되고 반대로 내가 밸류들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가 직관적으로 떠오르죠? 밸류스 하고 괄호만 쓰고 써주시면 이렇게 키값이 아닌 밸류 값들만 나오게 됩니다. 또 이런 기능도 있어요. 키랑 밸류랑 그냥 동시에 확인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아이템즈 아이템즈는 내가 키값이랑 밸류를 합쳐서 같이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여기에 사전에 아이템, 이 키랑 밸류를 합쳐서 아이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템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보시면 가로로 묶여 있는데 먼저 있는 게 키, 나중에 써 있는 게 밸류. 이런 식으로 키 또는 밸류 혹은 둘 다 확인하고 싶을 때는 키스, 밸류스, 아이템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자료 구조가 셋이었죠. 셋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셋은 중복 허용이 안 되고 순서도 없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 안에 set1이라고 제가 변수 이름을 적고 set 이라고 쓴 다음에 이 안에 리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1, 2, 3, 3, 3 4, 4, 4, 4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고 set1을 찍으면 중복된 것들이 다 사라져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값들을 다 넣어줄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냥 i, 소문자 i라는 변수 안에 내가 hello world 이런 거 넣고 여기에 그냥 set i 이 i라는 변수를 내가 set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중복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 그냥 한 글자씩만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합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뭐 교집합, 합집합, 사집합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시를 위해서 셋을 좀 정의를 해둘게요. 여기다가는 뭐 1, 2, 3, 4, 5 이렇게만 적고 셋 2에다가는 한 4, 5, 6, 7, 8 이렇게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교집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교집합은 여기 점을 찍으면 엄청 많은 기능들이 나오죠. 여기서 인터섹션 뭐 치셔도 되고 클릭을 하셔도 되고 인터섹션을 하신 다음에 내가 set1에 대해서 교집합을 확인을 할 거야. 근데 뭐랑 확인을 할 거야? set2랑 확인을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교집합인 4, 5만 나오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set1에 우리 특수 문자 있죠? shift 7 n 이거 쓰고 set2 이렇게 쓰면 네 이렇게 해도 교집합에 대해서 나와요.
이렇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교집합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합집합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합집합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여기 아래쪽에 유니온이라고 있어요. 유니온. 내가 셋1이랑 셋1에 대해서 뭐 합집합을 확인할 건데 다른 집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셋2를 쓰시면은 셋1과 셋2 집합에 대한 합집합이 나오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유니온을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엔터키 위에 제가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화 표시 있는데 거기 있잖아요. 거기를 Shift 하고 누르면 이게 생기잖아요. 제가 이거의 정확한 명칭을 잘 몰라서 아무튼 엔터키 위에 있는 거 Shift 누르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돼요. 명칭은 바라고 합니다. 바. 바.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하나 배웠어요. 이번 기회에. 셋1 바, 셋2 라고 쓰시면 합집합이 나온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차집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셋1 점 하면 여기 디퍼런스라고 있죠. 디퍼런스를 하고 내가 셋1에 대한 디퍼런스를 하겠다. 셋2랑 치면 셋1만 갖고 있는 오로지 셋1의 값인 1, 2, 3이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좀 더 직관적일 것 같아요. 그냥 셋1에서 내가 셋2를 뺄게. 치면 이런 식으로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을 확인할 때는 이렇게 명령어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and, 바, 마이너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집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어문을 할 건데 먼저 이 부분부터 할게요. 이 부분 특징으로는 뭐 그냥 뜻이 되게 직관적이죠. 만약 뭐뭐라면 의 의미 뭐 네, 이거면 됐고 이 부분은 특히 더 직접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if 띄고 여기다가 내가 뭘 적어야겠죠. 근데 내가 여기다 조건을 걸려면 무슨 변수가 필요한데 그 변수는 뭐 딕셔너리 한번 써볼까요? 딕셔너리는 아까 쓴 걸 좀 응용을 해서 딕셔너리에 돈이라는 키가 있고 돈이라는 밸류에 있음이라는 이런 밸류를 제가 선언을 할게요. 그러면 조건식에 이제 걸어보는 거죠. 나라는 그런 딕셔너리에 돈이라는 키가 만약 있습니다. 뒤에 콜론을 적어주시고 한 칸을 뛸게요. 보시면 자동으로 커서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한 칸을 띄면 여기서부터 코드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 품은 안에 있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 품은 안에 있음. 내가 돈이 있으면 나는 배민으로 치킨을 주문한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배민으로 치킨을 주문한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또 했던 게 else에 대해서 했었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럼 여기를 미를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난 돈이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있으면 나는 치킨을 주문하고 그게 아니면 나는 집에서 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좀 되시죠?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되는 거고, 조건식이 참이 아니라면 else를 실행을 한다. 그리고 다중조건으로 우리가 if, elif 쓰는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여기에 그냥 미는 하고 25,000원을 쓸게요. 내가 만약에 내 돈이 만약에 2만 원보다 많으면 나는 치킨에 치즈볼까지 먹을 거야. 그 elif나 else를 써주실 때는 제일 처음으로 돌아와서, 근데 elif 만약 2만 원보다 많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2만 원만 있어 라고 하면은 그냥 치킨만 시킨다.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else 써주시고 여기다는 집밥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가 뭐 한 가지만 볼 거면은 그냥 true or false냐만 볼 거냐면은 if, else만 써주시면 되고, 조건을 내가 한 가지 이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볼 거다라고 하면은 다중조건 if, elif문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if문까지 이렇게 알아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while문에 대해서 봤었죠. while문, 그리고 grade는 0이었고 while도 for문이랑 if문이랑 똑같아요. 그럼 띄고 여기다가 이제 조건식을 적어줘야죠. 그레이드가 4보다 작을 때 동안 계속 실행해라. 뭘 실행하냐? 그레이드를 1씩 늘려갈 거다. 그리고 프린트 나는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이거야 하고 %그레이드 그레이드가 4보다 작는다는 조건이 참일 동안 이 두 개의 문장을 실행하겠다. 프린트를 찍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 조건문이 참일 때 동안 계속 실행을 하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얘가 만약에 없다면 이거는 무한히 실행된다고 했었죠. 이 코드는 별로 실행을 시키고 싶지 않은데 결과를 한번 볼게요. 계속 돌아가는 동안 계속 나는 영항령이다가 나와요. 얘를 빨리 정지시키고 결과가 진짜 이런 while문을 잘못 쓰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네. 얘조차도 너무 길어서 마지막 5,000줄이 삭제됐다고 뜨네요. 그렇기 때문에 while문을 쓸 때는 항상 조건문을 내가 끝낼 수 있도록 이 while문 안에 이 조건문을 끝낼 수 있는 무언가를 항상 넣어주셔야 돼요. 네, while문의 특징은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문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유한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범위 내에서 아까 들었던 예시가 그냥 3만 쓰고 제가 이거를 제가 처음 코드를 쓸 때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이게 진짜 너무 맛있는 집들이라서. 그리고 for 내가 i를 반복시킬 거야. 어디서? 3이라는 변수 안에서 콜론 엔터 프린트 i 이러면 i번째 인덱스부터 뜬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했던 게 저희가 레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범위를 주고 싶을 때 레인지 시작 종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뭐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줄 세우고 싶다면 for i in 여기다가 내가 어떤 변수를 써주는 게 아니라 그냥 레인지 1부터 시작 1부터 여기도 근데 중요한 게 11을 적어줘야 돼요.
저희가 인덱스를 했을 때, 그 슬라이싱을 했을 때 항상 끝 바로 전까지만 걔가 본다고 했었죠. 이렇게 하고 프린트 i를 찍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뭐냐면은 나중에 여기다가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이게 이번 하고 프린트 i 이건 그냥 뭐 예시예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 나중에 1번부터 10번까지 출력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진짜 코드를 좀 잘못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도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10줄 채울 거 아니잖아요. 조금 더 있어 보이고 현명하게 우리는 단 2줄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줄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폼까지 받고 그 다음에 기타 제어문 이 코드랑 이 코드를 그대로 쓸게요. 이 코드를 그대로 쓸 건데 제가 여기서 continue랑 break가 있다고 했죠.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줄을 세울 건데 만약에 이 안에서 i가 6이라면 하면 다시 한번 들여쓰기가 총 2번 되는 거죠. 하나는 폼은 거, 하나는 if문 거. 6이라면 이거는 continue 해라. continue는 제가 아까 해당 반복을 건너뛰고 다음 반복을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죠. continue만 쳐도 색깔이 바뀌어요. 바뀐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무슨 기능이 있다는 거죠. 얘가 1번부터 쭉 몇 번을 할 건데 6이 된다? 그러면 6은 건너뛰어. 프린트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건너뛰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음 반복을 수행해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실행해보면 6번만 쭉 빠져있죠. 6 했을 때 컨티뉴 돼서 맨 위로 가고 7부터 다시 내려오는데 if i가 6이야? 아니야 7이야. 그러면 컨티뉴 건너뛰고 여기 프린트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컨티뉴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6번만 빠지고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컨티뉴는 해당 반복을 건너뛰고 다음 반복을 수행한다. 이런 기능이 있고 브레이크는 이제 그 반복문을 빠져나온다. 반복문 중단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컨티뉴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적을게요. 결과부터 한번 볼게요. 5번까지만 나왔어요. 왜냐? i가 6이 됐을 때 거기서 중단한다. 끝낸다. 이 반복문 자체는 이 브레이크 여기서 그냥 끝이 난 거예요. 프린트까지 갈 것도 없이. 그래서 기타 제어문으로 컨티뉴, 브레이크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자열 포매팅. 이번 주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fstring. 이거는 문자열 포매팅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나온 기능이에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아까 PPT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똑같은 위에 거랑 똑같은 코드를 쓸게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지우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확인했는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린트를 할 때 문자를 넣을 건 뭐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맨 앞에 F를 넣어줘요. F를 넣어주면 잘 보면 F 색깔이 좀 변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F를 써주고 여기다가 중괄호 우리가 이 몇 번이라는 걸 출력을 할 거잖아요. 이 번 앞에 중괄호를 해주고 여기다가 i를 넣어줘요. 이렇게 실행을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이 기능이 fstring이라는 기능이에요. 이거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name은 장건희
라고 하고 age는 20 그리고 뭐 어드레스는 뭐 그냥 뭐 1번가에 산다고 할게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었죠. 퍼센트 D살입니다. 뭐 퍼센트 S에 살아요 라고 하고 뒤에 퍼센트 하고 여기다가 name, age, 어드레스 하고 MySTL을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한 게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죠. 근데 이거를 f스트링을 사용을 해볼게요. 한번 이 안에 그냥 맨 처음에 f를 적고 여기서부터 이제 쓰면 돼요. 그리고 내 이름은 퍼센트 없이 중괄호 하고 name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다 age 살입니다. 여기에 어드레스에 살아요. MySTR 찍어줘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주로 내가 어떤 뭐 문자열이나 뭔가를 출력하고 싶을 때 그 안에 뭔가를 넣고 싶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변수를 넣고 싶을 때 f스트링을 써주시면 돼요. 더 편하실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이런 문자열 포매팅보다는 f스트링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런 것도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함수였죠. 그리고 예시로 들었던 게 b는 2 add x, y 내가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받을 건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더하는 함수를 쓸 거다. 함수는 이렇게 두 줄로 끝내고 내가 이 함수를 자체를 호출을 하겠다. 함수 여기 쓰니까 나오죠. 여기다가 a, b를 적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add a, b 하면은 두 가지 파라미터를 받아서 더한 거를 프린트 해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바로 더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정의를 한 게 x랑 y라는 파라미터잖아요. x에다가 10을 넣고 y에다가 20을 넣어 라고 해서 이렇게 호출해도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했던 return 반환문 df 이 함수를 그대로 가져와서 써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x는 50을 넣고 y는 40을 넣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거를 찍으면 x, y를 찍으면 당연히 값은 잘 나오겠죠. 90으로. 근데 리턴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여기다 쓰지 말고 아래 칸에다가 이렇게 쓰면 90이 나왔다. 근데 내가 이거를 쓰고 싶다. 다른 변수로 뭐 z라는 변수에 넣고 싶다. 여기서 z 안에 넣겠다. 그리고 z를 찍어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돼요. 이게 프린트예요. 그냥 결과값만 보여주고 끝이고 얘를 통해서 어떤 다른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까 예시 나왔던 대로 프린트가 아니라 리턴을 찍어볼게요. 리턴 여기다가 제가 아까 이렇게 했었죠. 요 리턴 z 이런 식으로 내가 함수를 구성을 하겠다 라고 하고 여기다가 헷갈리니까 그 abc라는 변수에 이 결과값을 쓸 거니까 이 char add x, y 라는 함수를 내가 abc라는 변수에 넣겠다 라고 하고 abc를 찍어주면 이제서야 결과가 나와요. 뭔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리턴을 쓰니까 이 결과값을 나한테 다시 돌려줘서 이 결과값을 통해서 내가 다른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린트는 결과를 그냥 출력해 주는 거.
리턴은 결과값을 반환해 주는 거. 결과를 반환해 주는 거. 이런 식으로도 있습니다. 리턴이라는 게. 리턴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고, 이번에는 함수를 좀 응용해 볼게요. 응용해 볼게요. 이 변수를 다시 쓸게요. 너무 좀 제가 좋아하는 집들이라서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들이니까 그냥 이름을 find food라고 쓸게요. 굳이 함수 이름도 저랑 똑같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이 안에 제어문을 한번 써보는 거죠. for I in 그 다음에 range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 지금 이 3이라는 변수 안에 우리가 0번째 인덱스부터 볼 거니까 0부터 볼 건데 지금 여기가 몇 번째 인덱스죠? 세 번째죠. 근데 이 레인지도 종료 바로 전까지만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를 적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이 3이라는 변수가 지금은 4개만 들어있는데 만약 이 3이라는 변수 안에 변수가 엄청 길어서 내가 몇 개 있는지 몰라. 지금은 그냥 눈에 들어서 보니까 4개로 알겠는데 내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다.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4개인데 내가 이거 몇 개인지 몰라. 근데 나 이거 포문으로 써야 돼. 이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내용인데 그럴 때 length를 쓰면 되죠. 어차피 이 안에는 4라는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length를 보면은 4죠. 4개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4도 되지만 length 3이라고 적어줄게요. 이 자체도 4라는 숫자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콜론 한 다음에 프린트 f스트링도 한번 써볼게요. 맛집 리스트다. 뭐가 3이라는 게 3에 우리가 i번째 인덱스 0, 1, 3의 0, 3의 1, 3의 2, 3의 3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 어디서 우리가 났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죠. 이렇게 하면 함수가 정의가 됐어요. 그 다음에 find food를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맛집 리스트별로 쭉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뭐 함수 안에 포문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예시를 했던 것처럼 df 답장난데 그냥 dap만 적을게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처럼 이렇게 dap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적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이 dap라는 답이라고 할게요. 답이라는 함수에 랭이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받을 건데 만약 그 랭이 파이썬이야. 그러면 if하고 콜론하고 엔터 하고 프린트 여기도 f스트링으로 나는 이 들어온 이 값이 좋아 라고 하고 만약에 아니야 딴 게 들어왔어 그러면 프린트 파이썬이라고 하세요. 파이썬이라고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줄게요. 그러면 dap c를 입력을 해주면 뭐 파이썬이 아닌 모든 거는 다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하라고 뜨죠. 자바 뭐 C++ 이렇게 뜨고 내가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해야 그래서 나는 파이썬이 좋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 안에 제어문을 써서 우리가 응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이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시로는 아까 썼던 예시를 그대로 써볼게요. C는 100, D는 300 이렇게 줬고, 지역 변수를 뜻하는 local variable 함수를 정의를 해준 다음에 C는 그 다음에 800, D는 1000이었죠. 써주고 print C, D 까지 함수를 써줄게요. 굳이 뭐 얘네를 같이 쓸 필요도 없죠. 따로 써줘도 되고, 내가 이거를 실행을 해주면 800, 1000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 자체는 이해가 가죠. 근데 내가 D를 찍었을 때는 전혀 다른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를 알아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내가 함수 내에서 전역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함수를 다시 한번 할게요. 이번에는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쓰고, 여기에 내가 2는 2021 하고 프린트 2를 찍었어요. 이렇게 하면 결과값은 모두가 다 예상이 가능하죠. 근데 내가 여기서 그냥 2를 찍으면 얘는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 네, 정의되지 않았다. 내가 정의한 2라는 변수는 함수 내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얘는 지역 변수인 거예요. 함수 밖에서는 내가 얘를 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함수 밖에서도 내가 얘를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전역 변수는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글로벌 써주면 색깔이 바뀌어요. 파란색으로. 쓰고 2를 입력해 주세요. 이 2는 여기 있는 2랑 똑같아요. 내가 이 2라는 변수를 전역 변수로 쓰겠다 라고 하고, 똑같이 얘를 호출을 해준 다음에 글로벌 베리어블을 입력을 하면은 얘는 뭐 상관없죠. 근데 내가 얘를 2를 찍어도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함수 내에서 내가 변수를 쓸 건데, 얘를 내가 전역 변수로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2라고 글로벌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특정 변수를 전역 변수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부분이 다 이해가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인 공부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말고도 제어문이나 함수 부분에선 굉장히 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더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들이니까 복습을 해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다른 자료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2주차 자료구조 제어문 함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네. 화면 공유 풀어주시고요. 네,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내용을 했는데요. 이거 짧은 시간 내에 이걸 하려고 하니 마음이 좀 급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도 오늘 한 거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서 한 번씩 코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대답하세요. 네. 네. 네, 네. 보겠습니다. 제가 한 5분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 제가 할게요.
잘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팩토리얼이라는 거 알죠? 팩토리얼. 알아요? n 팩토리얼 배웠죠? 그쵸? 3 팩토리얼은 뭐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맞아요? 4 팩토리얼은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맞아요? 맞나요? 대답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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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팩토리얼도 함수로 만들 수 있을까요? 팩토리얼을 잘 봐봐. n 팩토리얼이라는 게 뭐야? 이걸 보자면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뭐야? 2 팩토리얼이네. 맞아요? 이거는 4 곱하기 3 팩토리얼이네. 맞아요? 그러면 n 팩토리얼은 뭐야? n 곱하기 곱하기 이거죠? 맞아요? 네. 네. 요걸 가지고 팩토리얼 함수 만들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팩토리얼 n. 오케이? 만약에 여러분들 0 팩토리얼은 얼마야? 1 팩토리얼은 얼마야? 1이요. 1이죠. 그럼 0 팩토리얼은 얼마야? 얼마야? 봐봐. 1 팩토리얼은 1 곱하기 0 팩토리얼에 되지. 그치? 근데 이게 1이라며. 그럼 0 팩토리얼은 얼마야? 1이요.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아요. 잘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들어온 값이 1보다 작으면 들어온 값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 1을 리턴하면 되겠지, 그렇지? 아이고 왜 이러니? 뭐를 해줘? 리턴을 뭘 해줘? 1을 리턴해주면 돼. 맞아? 1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은 1이니까. 맞아요? 맞나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 뭘 리턴해 주면 될까? 이걸 리턴해 주면 되겠지? 맞아요? 뭘? n 곱하기 뭐 팩토리얼 뭐 n-1 됐니? 그러면 팩토리얼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어요? 네. 실제로 보면은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놨죠? 한번 해볼까요? 팩토리얼 4는 얼마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4. 오케이? 팩토리얼 아까 3은 얼마? 3은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20은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팩토리얼 함수도 만들 수 있다. 한 번씩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이게 리커런트 재기 함수예요. 함수 중에서도 순환하는 함수예요. 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했어요. 일단은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 for나 while, if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는 함수도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나요? 네. 예.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하나 공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랑 장건희 연구원님이 이 시간에 시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장건희 연구원님이 녹화 영상을 저한테 주시기로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그 녹화 영상을 우리 그 유튜브로 만들어서 링크를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다음 주는
그냥 그 유튜브를 시청을 하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됐나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유튜브 영상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다음 주에 다시 실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고맙습니다.